조선을 설계한 신진 사대부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한반도 왕조를 제1 제후국으로 책봉하는 것이 세계 중심 제국의 조건이었어요. 몽골 제국이 3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저 지긋지긋한 고려의 항복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다. 청나라도 그냥 항복만 받고 물러가잖아요. 열강이란 열강들한테 다 두드려 맞고 일본의 식민지 되고, 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로 우리 민족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조선이 고려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려에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조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나요? 고려 말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외구의 침략, 홍건적의 침략,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원나라랑도 싸워야만 했고요. 그래서 원나라에 우리가 부마국이었는데 그 부마국 신세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경제적 문제에만 집중하면 고려 말은 극심한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려 말 조선초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 항상 권문세가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권문세가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후세에 붙인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 권문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재벌들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요, 권문세가의 당시에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인임이었죠.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매력적인 악당인데, 이 사람이 교양도 뛰어나고 화술도 뛰어나고 옷도 잘 입고 그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애국심이 없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국노였어요. 애국노. 매국노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사람이 소유한 땅이 강과 산맥을 경계로 땅의 구획을 그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권문세족끼리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보낸다. 그럼 훈수로 경상도 땅의 절반 정도가 오가는 그 정도의 부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 정도로 양극화가 진행되면 일반 민중들의 삶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해 볼게요. 라티푼디움이란 건 뭐냐면 고대 로마의 로마 제국의 대형 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가 이민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럼 그 정복한 땅에서 전쟁포로들도 그렇고요, 노예들이 쏟아져 와요. 그 노예를 싼 값에 부자들이 사들입니다. 그 자기가 소유한 대농장에 노예들을 부려서 아주 그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농작물을.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농부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인, 고려인처럼 기본적으로 농부들인데, 로마는 시민병 제도잖아요.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면,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면 자기가 가꾸던 논밭은 이미 황폐화돼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살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농사 지은 걸 먹기도 하지만 그걸 팔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곡물시장에 나가서 이 대형 라티푼디움에서 값싼 노예들이 임금도 받지 않고 생산한 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농작물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영농들은 몰락하는 겁니다. 그 몰락해서 내놓은 땅을 누가 사냐? 그 부자들이 또 사요. 거기서 또 노예노동을 합니다. 이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고대 로마인 기원전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라쿠스 형제는 이 불평등, 이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싸운 대가로 거지가 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운 대가로 그 국가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데, 로마의 기득권은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하게 이 두 형제를 차례로 암살해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은 좌절돼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나와서 로마를 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로마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내부 혁명에 실패했잖아요. 내부 혁명에 실패한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내적 혁명에 실패했으니 이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서 외부의 부를 착취하는 거예요. 외부의 부를 착취해서 시민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은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해봤자요, 군복무를 20년, 30년 시켜요. 이게 정복을 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는 체제니까. 군복무를 20년, 30년 하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다시 농사 지어요? 불가능해요. 그때부터는 국가가 빵도 주고 빵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서커스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한다든지
동물쇼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는 검투사만 생각하는데 권투사도 있었습니다. 예, 복서들. 예, 그거는 그냥 권투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맞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검투사보다 권투사들이 훨씬 잔인하고 이 권투 경기가 훨씬 더 스펙타클했다고 하죠.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는 이집트를 개인적으로 자기 직할용으로 소유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밀로 빵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로마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고려가 원나라나 중국을 정복할 수 있나요? 로마의 주변 세계는 로마인들이 야만인들이라고 부르는 로마보다 훨씬 약하고 군사력도 군사적인 발전도 없는 세계였어요. 고려가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복국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지금 나라가 넘어가네 만에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몰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내적 혁명에 성공해야만 했어요. 라티푼디움이 가능한 국가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에도 라티푼디움은 있습니다. 라티푼디움 있어요.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필리핀에 법적으로 노예는 없죠. 하지만 현실적인 노예는 있습니다.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다바오 지역의 노동자들은 1년에 바나나를 정작 한 개도 못 먹습니다. 그들이 바나나를 먹기에 그들에게는 바나나가 너무 비싼 거예요. 현실적인 노예 노동이죠. 남미의 커피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농업 국가들 있죠. 미국의 대기업이 소유하다시피 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하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 소유한 라티푼디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농장들 있죠. 미국의 대농장들 있지 않습니까? 콘벨트라 그래서 옥수수 농장지대 이런 데 보면은 한 사람이 소유한 농경지가 뭐 우리나라 전라도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라티푼디움이에요. 다만 노예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뿐인 거죠. 하지만 과거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흑인들이 채찍 맞으면서 일했던 목화밭, 그것은 라티푼디움의 전형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군벌이 소유하는 광산은 비록 농작물을 캐는 게 아니라 어떤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캐지만 이것도 라티푼디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노동을 기본으로 하죠. 라티푼디움은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의 식민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라티푼디움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당시 고려가 얼마나 척박하고 우리가 산악 지형이 얼마나 많고 쌀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생산할 수가 없고 일기작 국가인데 고려가 라티푼디움이 가능한 땅인가요? 고려가 라티푼디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냐는 거예요. 민중이. 우린 이 자연의 생산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려는 끝까지 간 체제였어요. 한반도 문명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고려 말의 상황이었어요. 경제적 붕괴, 이 극심한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시 민족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이 민족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10년 후, 20년 후 혹은 100년 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신진 사대부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사실은 원래 정도전은 굉장히 잘난 체하는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친구인 정몽주가 건네준 맹자를 읽고서 혁명가가 되거든요. 맹자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민본주의란 말이에요. 백성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과 정몽주를 합쳐서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양정이라고 불렀어요. 이 양정이 신진 사대부들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도전은 세술은 세부대 혁명으로 가는 거고 정몽주는 고쳐 쓰자. 고려는 낡았지만 고쳐 쓰자. 소중한 우리 집이다. 해서 개혁으로 가는 거죠. 혁명이 개혁을 이기게 되면서 조선왕조가 출범하게 되는데 물론 정도전 개인의 힘은 아니죠. 정도전이 이인님한테 깨지고 유배 갔다가 곤장 맞고 막 당할 거 다 당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정도전이 이제 그 사교육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계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진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세웁니다. 정말 건물을 세웠어요. 그 건물 이인님이 철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성계를 설득해서 이성계의 군사력을 빌려서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성계는 처음에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고려의 왕이었어요. 이성계가 왕에 등극을 했을 때 나라 이름은 여전히 고려였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고려 건지 국사였죠. 고려 건지 국사란 말은 고려 국왕 대행이라는 뜻이었어요. 조선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귀족들이 권문세가들이 갖고 있는 토지 문서를 다 압수를 해서 그걸 길거리에 쌓아두고 몇 날 며칠을 불태운 후에 국명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조선혁명은 재분배 혁명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야 한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래 민중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경자유전이라는 말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거든요. 예, 경자유전의 이상을 실현하겠다. 예, 그 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전제냐 과정법이냐를 두고 싸웠어요. 정도전은 정전제를 고집했어요. 가장 그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가장 평등하게 분배가 된 상태를 정전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이상론이었고, 그래서 과전법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 전국을 뒤엎은 소작농들을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으로 만들면서 조선 왕조는 출범하게 되는 거죠. 정전제는 우물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 안에 우물정자를 꽉 채워서 그리면 땅이 9개가 나오죠. 9필지가 나와요. 그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국가꼴로 하자. 나머지 8개가 농민들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농민들은 9개의 토지를 다 경작을 한다. 나머지 한 토지는 뭐 돌아가면서 하든지 다 같이 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국가 거고 나머지는 다 농민들이 가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분의 1세죠. 예. 근데 그건 10분의 1세가 될 수도 있고, 말이 정전제가 꼭 9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1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당시의 행정력이에요. 당시 행정력에 그 모든 쌀이 국가에 다 갔다가 그게 다시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치안이나 국방이나 어떤 행정 서비스나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 지금과 같은 어떤 전자 결제 시스템 이런 거 없이 곡물이 국가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정전제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전국에서 10분의 1이라고 치고 전국에서 10분의 1의 쌀이 국가꼴로 남아 돌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과정법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관료예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쌀이 말이죠. 그 쌀이 국가까지 갔다가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하든 쌀 그대로가 됐든 나한테까지 봉급의 형태로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되죠. 당시에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땅에서 네가 직접 걷어. 그게 네 봉급이야. 똑같잖아. 이게 과정법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부정부패가 끼어들고 양극화가 끼어들고 그다음에 한 땅에 소유자가 한 5명씩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5명이 착취를 해요. 그중에 3-4명은 불법이야. 하지만 서로서로 봐주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기득권들이니까. 그러면서 농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뭐하러 농민합니까? 도적이 되기도 하고 승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유랑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간당간당하게 인구 부양이 되는 땅인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농경지가 황폐화돼요. 그러면 점점 쌀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럼 전체 곡물 시장에서 곡물값은 선정부지를 계속 썼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굶어 죽죠. 그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람들은 유랑민이 되거나 혹은 외구에 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 붕괴하기 직전이라기보단 사실상 고려 말은 붕괴하고 있었어요.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출범한 거예요. 조선 건국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조선은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 갔었나요? 조선을 설계한 신진 사대부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 아버지들은 모두 권문세가거나 그 한 단계 밑 정도의 상류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스승님이 한 사람이에요.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은 이색은 원나라에 가서 당시의 몽골 제국이 세계의 중심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서 치른 과거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세계 1등이에요. 공부 세계 1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은 이색의 수업료는 굉장히 비쌌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수업료가. 그러니까 그 수업료를 대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자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이성계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몰라요. 그때 당시엔 모르죠. 당시에는 성공을 할지 말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혁명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이게 철학의 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에요. 다 성리학자들이 만든 나라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부는 스스로를 도구화한 엘리트예요. 정약용의 대표작이 뭡니까? 베트남의 그 호치민 있죠. 예, 베트남의 국부죠. 호치민이 베개 대신 잠잘 때마다 베고 잤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목민심서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목민은 민을 목한다는 뜻이요. 백성을 목한다. 이것은 목축,
할 때 목자예요. 백성을 가축처럼 치는 거예요. 백성을 가축처럼 치는데 민본주의죠. 왜 백성을 가축처럼 이렇게 다뤄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축을 칠 때는 가축을 잡아먹으려고 치지만 백성이 잘 살게 하려고 백성을 친다. 굉장히 엘리트주의죠. 예, 엄청난 엘리트주의죠. 그렇지만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대부들의 진심이 사실은 조선 말기까지 있긴 했어요. 조선 후기는 이제 나라가 이제 그때도 망해가고 있었죠. 예, 밀란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밀란이 터져요. 근데 이미 조선 말기에 고종 때 이럴 때가 되면 밀란을 진압할 관군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있어요. 관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 관직이 내려갑니다. 안핵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밀란을 왜 일으켰어? 아니, 왜 그랬어, 정말. 아, 임금님이 가슴 아파하신다고. 아, 그랬구나. 사또가 잘못했구나. 그래, 여기 지주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이 동네 지주가 나쁜 놈이네. 그래서 혼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파면도 시켜주고, 그 임금님이 보내주신 쌀이라고 쌀도 집집마다 한 대박씩 주고 이러면서 달래는 게 안핵사의 일이에요. 그럼 또 진정을 해요. 농민들이. 문제는 어쨌든 조정과 임금님을 향해서 죽창을 들었잖아요. 창끝을 세웠잖아요. 누군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밀란을 일으킬 때 농민들이 그 동네 훈장님들, 그 동네 선비들 있죠. 찾아가서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어디 뭐 연판장이나 경문이라도 좀 써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디에 그래도 그럴듯하게 좀 가운데 좀 서게 주셔라. 그러니까 단상에 한번 써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대부들. 아, 밀란이 끝나고 나서 나보고 대신 죽어달라는 뜻이구나. 근데 그거 오케이 해줍니다. 오케이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밀란이 끝나면 그 동네에 훈장님 같은 선비들 한두 명들 있죠. 목에 꼭 날아가요. 근데 그 밀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농민들 다 굶어 죽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백성의 쓰임받는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조선이 왜 망했냐? 이 사람들은 관직에 진출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관료고 사또고 그러면 조선이 잘 되겠죠. 그때는 이미 매관매직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관료가 되지도 않고 관료 시켜준다 그래도 더러운데 나는 발디딜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관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관직이 없고 동네에 유배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관료 노릇을 하고 있으니 조선이 망해가는 징조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대부 정신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의 삶을 위한 도구다. 스스로를 도구로 인식한 엘리트가 조선의 사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의 혁신성은 왕을 공무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선 임금 일과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쭉 나오거든요. 예. 그 일과표 뻥입니다.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 일과표에는 6시간 취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실제로는 2-3시간? 휴일도 없고. 예. 그 조선시대 왕들이 다 등창 걸려 죽잖아요. 등창 걸려 죽는 게 뭐냐면 남이 봤을 때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염증을 당시엔 등창이라고 했어요. 염증이 안 나요. 염증 우리도 많이 나죠. 뭐 여드름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여드름 짜면 그냥 뭐 며칠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염증이 안 나는 거예요. 조선의 왕들은. 염증이 낫지 않고 점점 커져요. 이것은 면역 체계가 망가졌다는 뜻이죠. 면역이 왜 망가집니까? 왜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보편적인 주범은 수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들은 등창에 걸려서 다 죽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심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조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존재의 이유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또한 자기 자신을 도구로 보게끔 만들었죠. 항상. 그래서 사극에 보면 실제 그랬어요. 근데 나 진짜 나 올해 사냥 한 번도 안 나갔다.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안 되냐? 그럼 신하들이 백성들의 피눈물을 생각하시옵소서. 못 가게 하잖아요. 놀지도 못한 거예요. 사극 드라마 보면 그 저녁이나 밤이 되면 항상 그 최고급 기방에서 기생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대소신료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하잖아요. 예, 그 시간에 왕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사대부들이 왕을 경무, 야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정노동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가두면서 출범한 국가이기도 한 거예요. 왕이 부지런하면 어쨌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 나라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대부들 자신의 취향도 바꿨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되면 갑자기 가구나 도자기 같은 디자인들이 다 바뀌어요. 굉장히 소박해지죠. 소박하면서 보면 볼수록 은근히 품위가 우러나오는
예, 그런 식의 어떤 사치제들이 디자인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차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차가 사치품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차 재배에 불리한 기후고요. 지형도 불리하고요. 차를 재배할 수는 있었지만 그럴 거면 쌀이나 보리나 좁쌀이나 이런 곡물을 키울 논밭을 깔아뭉개고 거기다 차를 그러니까 차는 칼로리가 제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치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뭘로 수입합니까? 쌀로 수입을 하죠. 쌀을 돈으로 바꿔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곡물은 점점 비싸게 만들고 사람들을 계속 굶주리게 만드는 농작물이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멀리하는 문화가 생겨요. 사대부주 자신이. 차 대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자, 술을 먹게 되면 술을 그 깨끗한 술, 청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그 청주를 빚어내는 과정에서 막걸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좀 비싼 술, 청주를 먹더라도 술을 빚게 되면 밑에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우리랑 같이 막걸리라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냐? 이게 조선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관대하고 한국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술 문화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음주의 국가였어요. 음주를 한 이유는 나태해서가 아니라 차라고 하는 사치품을 절제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카페인을 독점할 것이냐, 알코올을 다 같이 나눠 먹을 것이냐, 요 차이예요. 입의 평등, 이게 조선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례상이 원래는 차를 올리는 건데 조상님한테 사실상 술을 올리는 주례상이 돼 있죠 지금. 예, 이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극화를 진행시키는 요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억제했습니다. 상거래를 억제했죠. 산업공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맨 끝으로 보냈어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걸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농자 천하 지대본, 사농공상. 농민들은 자기네들 바로 다음이래. 그건 뭐냐면 생산자를 우대하고 이 생산물을 거래함으로써 생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상인은 하대한 거예요. 생산은 우대하고 거래는 하대한 거예요. 곡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 그래야지 서민들이 잘 먹으니까. 그리고 이양법을 금지시켰어요. 집합법을 하게 했거든요. 이양법은 뭐냐면 모내기 하는 거예요. 모내기가 이양이에요. 모를 따로 길러가지고 그거를 그 어느 정도 기른 모를 논에다가 새로 심는 거. 예, 그걸 금지했어요. 직파법보다, 직파법은 말 그대로 직파. 그냥 그대로 논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금지했을까? 씨를 그냥 논에 뿌리면 편해서? 이양법이 직파법보다 훨씬 더 쌀이 많이 생산돼요. 그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많이 생산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먹고 살 만큼, 전 국민이 먹고 살 만큼만 생산하자. 이게 조선의 관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잘 먹자. 조선은 귀족들이 차지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영농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토지 개혁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성계가 먹여준 밥이 쌀밥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원래 쌀의 옛말이 이밥이에요. 쌀밥의 옛말이. 그게 그냥 이밥이 된 건데, 그런데 이밥의 고깃국은 이성계 덕분에 먹게 된 쌀밥과 고깃국을 뜻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 당연시 될 정도로 틀린 말이지만 조선을 체제혁명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짝, 어디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얘기. 이걸 고리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고려적, 고려 시절이란 뜻이에요. 조선인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당시 조선인들이.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조선에서 대한민국의 이행처럼 극적인 전환이었어요. 우리가 중세 봉건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은 고려 시대를 생각했어요. 그 완전 옛날, 그 말도 안 되는 옛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이제 조선을 국가, 관, 지체 높은 사람, 뭐 어디 영의정이래 이런 사람들을 민본주의라며 민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 혹은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부탁하고 따지고 하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어가 행렬을 가로막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 먹을 것 좀 다오라고는 안 했겠죠. 주시 없어서 이랬겠죠. 그래서 어가 행렬을 막아서서 안 비켜요. 그러니까 배 깔고 들어 눕는 거예요. 즉 조선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자마자 그 시그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민본한다고? 알았어. 만약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고려 말까지도 왕의 어가 행렬을 민중이 막아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모가지죠. 조선은
민중이 백성이 왕의 어가 행렬을 막아서면 죽이지 못해요. 민본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국가의 왕이 어떻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 죽여요. 예, 그런 혁명성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세율 10%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셨는데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세율 정책이 조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 출범했을 때 당시에 다른 그 어떤 농경 국가보다도 가장 좋은 세율이에요. 최고의 세율.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세율은 20, 30%죠. 왜냐하면 군역도 나가야 돼, 부역도 해야 돼, 어디 끌려가서 뭐 성 짓는데 이 말 남자들 다 나와. 그러면은 성을 뭐 한 3일에 짓나요? 예, 뭐 한 3개월은 거기 가서 노동해야죠. 그 다음에 공납, 세금의 형태에 또 공납도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율은 10%가 넘었지만 어쨌든 당시에 치안, 국방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인 세율이죠. 거의 현대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선 체제가 건전했을 때까지 한 중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율이 유지가 됐거든요. 미국이 지금 200년이 조금 넘은 나라인데 조선이 이 세율을 200년 이상을 유지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200년째를 살고 있는 어떤 농부에게 조선은 실패한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에 한심한 모습을 보고 조선은 실패한 체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했잖아요. 마지막 모습은 한심했어요. 로마 제국이 실패한 체제입니까? 조선의 사대부는 유럽의 귀족이나 뭐 일본의 다이묘, 사무라이 이런 그 무사계층, 보통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의 지배층은 다 무사계층이에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무사계층들에 비해서는 백성의 입장에서 사대부는 대단히 만만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적당히 해먹고 주고받는 부패가 만연했다고 하잖아요. 실제 다 이렇게 뇌물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왕한테 잘못 걸리면 막 뭡니까? 황희정승도 세종대왕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거의 지옥 구경하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일한 거거든요. 황희정승이. 그러니까 약점을 잡으려고 세종대왕은 사실 그 각을 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조선왕조의 부패가 만연했다. 예,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부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권리라고 부르지. 관료들이 어디까지 하면 권리고 권한이고 책임이고 뭐부터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제도화돼 있고 이게 의식화돼 있어야지 그걸 부패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영주는 자기 농노들을 상대로 부패나 착복을 할 이유가 없어요. 농노가 자기 소유인데. 그죠? 예, 이게 조선과 당시 유럽의 차이예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부패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선왕조는 출범하면서 관료의 급여를 지나치게 짜게 책정했어요. 조선의 관료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개인적인 정치인인데 정치 자금이 없어요. 그 급여 내역을 보면은 그걸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치인들인데 그러니까 해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선은 분당 정치를 하고 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해먹으면 저 새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리고 유배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어떤 내 정적을 라이벌을 유배를 보냈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쯤 내가 또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조선의 정치는. 그래서 조선의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유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만 해먹어야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용인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배 갈 거 사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혹은 반성문 쓰고 끝날 거 유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당 정치를 통해서 긴장감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도덕성,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당 정치가 붕괴하고 나서 세도 정치가 되면 눈치 볼 게 없으니까 해먹을 수 있는 만큼 해먹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예, 그런 분당 정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에서 왕의 역할은 어떻게 달랐나요? 그리고 조선에서 왕이 백성의 어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나요? 고려시대 분위기, 문화, 의식 구조는 조선보다 동시대 유럽 봉건지에 더 가까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럽의 기사계급 있죠. 고려에도 군반 시족이라 그래서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무사가 돼요. 그 시족이라고 불렀다고요. 혈통으로 봤어요. 인도의 카스트 같은 거죠. 인도의 카스트를 세분화하면 자티라고 하거든요. 군반 시족은 자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왕은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고려의 왕은 생불이었어요. 살아있는 부죠. 그게 모든 인민을 통치하는 근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의 임금들은 서해 백룡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했어요. 그래서 막 민간에서는 이런 전설들이 있었죠. 겨드랑이를 이렇게 딱 만세를 하면, 옷을 벗고 만세를 하면 겨드랑이 밑에 용의 비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조왕건이라고 그러고 고려를 세운 사람을 조선시대 사람들도 태조왕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고려시대의 고려인들은 태조왕건을 용조, 드래곤킹이라고 불렀어요. 느낌이 굉장히 중세 판타지스럽죠. 왜냐하면 그것은 고려와 당시 중세 유럽이 중세로서 가지는 특징이었던 거예요. 생불익인 것과 용의 후손인 것은 어떤 거죠? 애초에 비범한 존재예요. 애초에 비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고려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비범한 존재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임금은 어떻게 불렸냐? 억조 창생의 지존, 지존이라고 불렸어요.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저 꼭대기에 있는 무언가. 그런데 조선에서 왕은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달라요. 확실히 조선이 되면서 굉장히 근대로 넘어온다는 느낌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조선은 성리학 국가인데 성리학은 인문학이잖아요. 조선 체제가 왕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은 사실 나쁜 왕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세자저하가 왕이 됐는데 갑자기 미친 짓을 해.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연산군과 같은 폭군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부동산에는 어쨌든 공동명의가 없어요. 주인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공동명의는 지금은 공동명의죠.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의 것이니까. 근데 그 개념이 출범하기 전에는 어쨌든 국가는 왕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사상을 옛날에는 왕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왕의 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공재다.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거든요. 이 왕이 좋은 군왕이 돼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동정심을 느끼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떻게 그거를 강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거를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이걸 설계했냐면 관념적으로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이 가정이면 가장은 누구예요? 왕이죠. 나쁜 가장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나쁜 가장을 수치스럽고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서 부담을 지울 수는 있죠. 그래서 가장은 당연히 처자식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은 뭡니까? 백성들이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 가정을 잘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조선의 가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내가 자식으로서는 부모에 효도해야 되지만 백성으로서는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충효예는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때렸어. 그럼 폐륜이죠. 그런데 내가 굶어 죽도록 아버지가 날 내버려뒀어. 이것도 폐륜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아버지한테 반항하면 폐륜, 국가에 충성 안 하면 폐륜인데, 왕이 가족을 막 죽여. 폐륜이죠. 왕이 백성들을 막 학대. 이것도 똑같이 폐륜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조선의 가족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쨌든 신하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킬 때 있죠. 중종반종을 일으켜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 왕을 끌어내면 아버지를 집 밖에 쫓아낸 것과 같이 되잖아요. 충효예가 결합된 가족윤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폐륜이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폐륜을 저지르려면 왕이 먼저 폐륜을 저지르면 되죠. 연산군은 가족을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인조반종으로 광해군이 폐위될 때도 광해군이 어떻게 얼마나 그 폭군으로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날 때린다고 내가 아버지 쫓아내면 폐륜이잖아요. 그렇지만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계모지만 동생을 죽였다. 패모살제의 명분을 붙여서 인조반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선이 가족윤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설계는 민본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머리를 싸매서 그 사대부들이 충효예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주와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네, 여러분, 한국인의 탄생 개정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개정 증보판에는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록은 뭐냐면, 제가 귀주대첩의 전개와 시간, 양상을 분석을 했어요. 원래는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정조시대에 행했던 식목사업이 당시 조선의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의 중요성과 그 결과는 어땠나요? 당시에 정조시대에는 세계의 주요 문명국들이 모두 소빙하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적어도 유일아시아 대륙에서는. 그러니까 문명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죠. 예, 근데 목재는 굉장히 중요한 소비재예요.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난방도 하고 땔감으로 나무 부족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대 웬만한 유럽 국가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식목 사업을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정조 시대에 한 번의 식목 캠페인으로 6년이 걸렸거든요. 전국에 얼마의 나무를 심었냐? 1200만 그루를 심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처럼 우리는 여겨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사실 조선시대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는 나라보다 못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200개국 중에. 200개국 중에 150개국은 못해요, 이런 거. 당시 조선의 행정력이 선진국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프랑스하고 비교해보면 대략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자연이나 국토, 그 다음에 인구를 생각하면 비슷했다. 그래서 조선은 사실 당시에 열강이긴 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열강이다. 주요 문명국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20개 대국 중 하나로 조선을 꼽았어요. 일본조차. 그러나 정조 시기는 조선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승하하시고 나서 조선은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종 때가 되면요. 고종이 조선의 마지막 군주인데 고종 때에도 식목 사업을 합니다. 식목 사업을 해요. 고종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전국의 산이 다 민둥산이었거든요. 이때 7만 그루 심고 끝나요. 국력이, 행정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 정조가 승하고 나서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조는 180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종은 40년을 재위를 했으니까 거의 지금 100년이 되기도 훨씬 전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첫째는 세도 정치죠. 자, 영조가 탕평책을 만들고 정조가 탕평책을 완성했습니다. 탕평책은 붕당 정치를 없애는 거죠. 평평하게. 이게 탕평책이에요. 붕당 정치를 없애고 국론을 통일하자, 일원화하자. 물론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자, 이러면 정치를 잘 하는 것 같죠. 정치가 잘 돌아갈 것 같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조는 엄청 무서운 왕이었어요. 신하들이 무서워하는 왕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거의 광기가 흐르는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그런 왕이고, 정조라는 사람 자체가 개인적으로 천재였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할 때는 탕평책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붕당 정치도 없고 강력한 왕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견제와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조 사후 노론의 일당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론 내부에서 내부 투쟁에서 안동 김씨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돼요. 정치 세력에게 긴장감을 안겨주는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당이란 건 어쨌거나 동지들의 모임이잖아요. 정치적 동지들의 모임이에요. 가치와 명분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정권을 잡고 해먹을 생각도 하죠. 하지만 다른 붕당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동 김씨는 그냥 하나의 집안이에요. 집안은 가치 중심적이지 않아요. 집안만 잘 되면 되지. 그러니까 나라를 끝도 없이 해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 사후가 되면 사실상 조선의 생명력은 이미 끝나 있었기도 해요. 여러분, 멜서스 트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멜서스 트랩 이론은 뭐냐면요.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 나라는 부유해지는데, 왜냐하면 그 인구가 발휘하는 노동력이 곧 국력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 나라, 그 문명이 생산할 수 있는 먹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인구가 증가하면 다 같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멜서스 트랩이에요. 근데 이 이론은 현재 획기된 이론이에요. 멜서스 트랩은 지금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차 산업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2차 산업 사회는 생산력이 거의 무한대잖아요. 2차 산업 사회에서 생산을 땅에다 대고 물에다 대고, 어부의 경우에, 혹은 내가 사냥꾼이야, 산에다 대고,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력의 접점에서 생산물이 나오지 않아요. 공장이 생산하죠. 공장이 거의 무한대로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서스 트랩 이론은 지금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먹는 거는 다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공장식 축산, 그 다음에 지금은 농경도 지력이 소모하지가 않죠. 왜? 화학비료가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메소스트랩이 맞아요. 그래서 메소스트랩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메소스트랩 이론이 폐기된 것이지, 과거의 메소스트랩은 매우 말이 되는 이론이에요. 조선은 메소스트랩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력이 다 소모돼 있었고요. 정말 조선 사람들은 절박하게 산을 태워서 화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가와 바닷가에 개간을 해요. 그 정도로 내륙 상태는 쌀의 소출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인구는 늘었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조선 체제는 인구를 늘리는 데 성공했어요. 백성들을 어느 정도 먹여 살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인구를 유지할 만한 생산력이 고갈돼 있고, 그래서 조선 말기에 되면 산림이 황폐화돼가지고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백이민족이잖아요. 산은 다 황폐화돼서 붉은 땅을 드러내놓고 있으니 흰색과 붉은색이 조선을 상징하는 색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은 이미 인구 부양력을 자연적으로 상실한 상태였다. 멸망이 가시화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조선 사회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조선 사회를 그렇게 바꾸지 않았어요. 조선의 사회 체제를 정말로 바꾼 것은 경신대기근입니다. 경신대기근이라는 전설적인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대기근이 있었어요. 경신대기근 때 요즘으로 치면 장관도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데 사대부, 양민, 백성, 노비 할 것 없었어요. 왕실 종친도 굶어 죽었습니다. 왕의 친척도 죽었어요. 그리고 왕을 호위하던 왕 바로 옆에 있던 호위무사도 왕 옆에서 픽 쓰러져서 숨을 거뒀어요. 굶어서. 뭘 뜻할까요? 이때까지 조선의 기득권, 지배층은 곡물을 저장하지 않았어요. 창고에 쌀을 재워놓지 않았어요. 창고에 쌀을 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들마다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쌀을 저장하면 전체 곡물 시장에서 유통되는 곡물량이 줄어들죠. 그럼 곡물 가격은 오르죠. 백성들은 더 굶죠. 그렇게 비싸진 곡물 시장에 내가 저장을 해서 곡물 가격이 비싸졌는데, 그래서 그 비싸진 곡물 가격으로 내 쌀을 팔면 어떻게 돼요? 돈 벌죠. 그럼 뭐가 생겨요? 양극화가 진행돼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경신대기근 이전까지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스스로 억제했어요. 부자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곡물에 대해서는. 대단한 거예요. 200년 넘게 300년 가까이 그 한 국가 체제의 지배층이 집단적으로 그 정도의 도덕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8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0년 넘게 도덕성을 지켰다? 이것이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을 간 이유입니다. 한 왕조가, 한 체제가 이런 지배층들의 자기 절제 없이 500년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신대기근 때 다 같이 굶어 죽어 보니까 그 어떤 집안도 가족이, 친척이 굶어 죽어 보지 않은 집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먹고 살아볼 일이에요. 일단 저장을 하고 볼 일이에요. 이제부터 부자들이 잉여 생산물을 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일단 많이 생산하고 볼 일이에요. 이 굶어 죽어 보니까 직파법 이런 거 고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잉여 생산물이 더 생기죠. 그거를 또 더 저장을 하죠. 그러면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저장된 쌀을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어야 돼요. 어떤 가격에? 비싼 가격에. 이러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됩니다. 양극화가 진행이 된 결과 마지막에 구한 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솜 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었어요. 조선에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단 두 계급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2차 산업 사회에서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공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다고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화폐경제의 발달, 보부삼의 출현, 그 다음에 그 주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신용경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인 재벌 하나 있었어. 우리도 옛날에 있었다고. 우리도 원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이거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 임상욱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상 이런 드라마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업의 발달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거예요. 당시에는 국부라고 하는 게 그 해에 생산된 곡물 전체잖아요. 그게 국부 전체예요. 그 해에 생산된 곡물의 총합이 국부 전체라니까요. 플러스 알파 조금 있죠. 뭐 건어물 이런 거. 사냥꾼들이 산에서 잡은 멧돼지 고기를 먹고
뜬 이제 멧돼지 가죽 뭐 이런 거 아주 소수죠. 그게 전체인 시대에서는 국부의 거의 대부분이 그 해에 생산된 곡물이 국부의 거의 대부분인 시대에 상업의 발달은 사람들을 더 굶주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에 일본이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의 어떤 근대 자본의 맹아가 됐느니 해서 뭐 그 일본 좋아하시는 월간 조선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다 에도 시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사대부들이 2차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올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에 맞아요. 에도 시대에 부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상업 자본이 발달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있었어요. 일본 전체의 GDP는 늘어났어요. 하지만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전체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 초기에 상업의 발달을 억눌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상옥 같은 국제적인 재벌이 있었다고 그게 얼마나 양극화가 진행됐으면 중국 부자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부자가 국제적인 부자가 조선에서 출현을 했겠냐고요. 우리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업자본의 발달은 조선시대와 지금을 놓고 봤을 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예요. 네서스트랩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멸망할 준비를 마치고 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려와 조선을 모두 당대 기준 선진국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이 강대국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조선 같은 경우에 행정력이라든지 중앙집권제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관료제, 과거시험 같은 거, 그런 사회 시스템의 어떤 이런 문명적인 요소, 심지어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창제한 왕이 있는 왕조잖아요. 이런 문명적인 요소에서는 중국과 차이가 없거나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척박한 자연 조건에 의한 부의 크기, 이 부유함의 크기에서는 굉장히 페널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의 크기와 그 국가의 선진성은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력,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냐?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은 블러핑에 성공한 왕조다. 센 척하는 데 성공했어요. 일본도 중국 다 속았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의 국력을 스스로는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도 명나라의 입장을 나름 알았기 때문에 조선도 센 척을 엄청 했어요. 중국이 속았죠. 그래서 그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우리는 드라마에서 명나라 사신의 갑질을 집중 조명하잖아요. 예.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의 사극은 또 다릅니다. 조선 사신이 갑질하고 있어요. 명나라에서 이제 오는 사신에게 어떤 거를 강요했냐면 반드시 평양을 들르게 돼 있어요. 그 사신단의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평양에는 숭령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숭령전은 사당이에요. 누구를 모셨느냐? 단군과 주몽을 모신 사당이에요. 중국이 고구려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 숭령전에 가서 주몽에게 참배를 시켰어요. 이걸 해야지 한양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준이라고 하는 그 위인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 이 사람이 그 안주라는 지금은 이제 북한에 있는데 백상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반드시 들러야 되는 누각이에요. 이 백상루에 조준의 시가 걸려 있었어요. 명나라 사신 읽으라고. 이 시 내용이 뭐냐? 이 시가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섬멸한 살수대첩을 묘사한 시예요. 살수강물 일렁이며 허공에 물을 튀기더니 수나라 100만 대군 물고기밥이 되었다. 지금껏 어부와 나무꾼의 이야기거리는 남아 지나는 나그네마다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네. 완전 디스하는 시죠. 예, 요거를 읽게 만들었어요. 한번 덤빌려면 덤벼봐. 살수대첩 시즌2 만들어줄게. 약간 요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러나 임진왜란 때 다 뽀록 났습니다. 다 뽀록 났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실록에 남아 있어요. 아니, 조선은 고구려 때 엄청 강했던 나라가 아니냐. 이 고구려를 생각하면 고구려 얼마나 셌냐. 그리고 고려 때도 뭡니까? 이 거란을 물리치고 말이지. 쟤네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약해졌을까요? 조선이 우리 중화 문명을 가장 잘 이렇게 계승하는 나라가 아니냐. 야, 우리처럼 돼서 우리처럼 싸움도 못했잖아. 이 실제 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생각하기에도 한족은 옛날부터 싸우면 우리가 이 지구 최강의 문명국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싸움은 못하잖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에 와서 일본군과 싸워보고 탈탈 털린 다음에 일본 애들이 센 거구나. 일본은 원래 그렇게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했을 때는 전국 시대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이 너무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게 이 집계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뭐 한 100년이에요. 그러면 서로 싸우면서 전투 기술이 너무 군비 경쟁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당시에 일본군이 너무 세련됐었어요. 당시에 그 유럽의 군대보다도 더 진보된 그런 측면이 많을 정도로 당시에 일본군은 정말 괴물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군도 한 번, 몇 번 당해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와 조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당연히 조선이 이깁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서 성취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는 고려가 더 강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서 농경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전체 인구가 거의 농경에 의존한다라고 했을 때 조선은 한계가 명확한 땅이었어요. 한반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농지 개간이 이루어지고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거든요. 조선이 고려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했지만 외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덜 증가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약해졌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당연히 조선이 고려보다 훨씬 세요. 조선과 고려는 당시에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국제적으로는 중국 다음 취급받았어요. 중국도 일부러 그렇게 취급을 했고. 왜냐하면 고려든 조선이든 한반도 왕조를 모든 조공국, 모든 제후국 중에 제1 제후국으로 책봉하는 것이 세계 중심 제국의 조건이었어요. 중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사대주의니 뭐 그거를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선이나 고려나 그 지위를 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외교 국방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얘기는 고구려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고구려 시대를 통해서 고구려는 결국 멸망을 하죠. 한반도 왕조와 중국은 양쪽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확인했어요. 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서 한족 문명과 우리가 아직까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뭘 확인했습니까? 한반도 왕조는 체급되면 안 돼요. 반드시 멸망한다. 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불구가 된다. 는 걸 확인했어요. 이쪽은 살아남는데 불구가 되고 얻는 게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수나라 멸망했죠? 당나라는 멸망한 뻔했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간신히 어떻게든 고구려를 멸망시켰더니 바로 발해로 시즌2 시작. 발해가 멸망하니까 고려로 시즌3 시작.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고구려는 요동을 건너 우리를 침략한 적 없고 백제는 황해를 건너 우리를 쳐들어온 적 없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백제 땅은 신라가 가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땅의 대부분은 고구려 땅의 남쪽은 신라가 가지고 북쪽은 발해가 가져버렸잖아요. 발해가 생겨가지고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라고 생각했어요. 고구려와 고려는 동의어예요. 고구려 시대 중기가 넘어가면 고구려 사람들도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러요. 발해는 일본에 보내는 외교문서 국서에 고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발해와 고려는 대한민국과 한국, 코리아 정도의 느낌이에요. 발해, 고려, 고구려는 코리아예요. 코리아, 대한민국, 한국. 그리고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하죠. 그때쯤엔 고려가 생겨 있었다니까요.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 왕조와 중국 통일왕조 사이에 암묵적 합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형님 대접 해드린다. 하지만 진짜로 수틀리게 하면 그땐 알죠? 지는 죽더라도 형님의 다리 하나, 눈깔 하나는 가져갈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블러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가 부활했을 때 고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고려와 고구려 하나로 봤어요. 왕조의 성씨가 다른 한 국가로 본 거예요. 고구려와 고려를. 그리고 심지어 고려 사람들도 실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려는 실제 고구려계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맞아요. 초창기 고려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구려계 사람들, 즉 한반도 계열 고구려 유민과 발해 계열 고구려 후손들, 즉 고려인과 발해인들의 연합 정권이었어요. 실제 고구려가 맞아요. 고려는. 우리가 만주와 요동을 잃은 게 너무 분해서 고구려가 흩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고구려사를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고려가 고구려예요. 이 덕을 봐요. 고려는 이 덕을 봅니다.
어떻게 덕을 보느냐? 고려의 항복을 받는다는 것은 쿠빌라이 칸에게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려는 즉 고구려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당태종 이세민도 항복받지 못한 나라의 항복을 나는 받았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감격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고려, 우리가 이 몽골 제국이 3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저 지긋지긋한 고려의 항복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왕위 계승권 투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대칸이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딜을 친 거죠. 우리 항복은 하는데 우리의 국가 정체성은 지킬 거야.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원 간섭기라 그러지 원 지배기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것도 고구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줬던 걸, 과거의 선조들이 싸운 걸 고려가 이어받아서 성공한 거죠. 그 덕을 본 거죠. 그리고 고려는 귀주 대첩을 내서 이기면서 거란을 물리쳤어요. 이때 고려 현종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송나라와 요나라에 이은 3등 제국이 되거나 아니면 1등 왕국이 되거나 1등 왕국이 되는 편을 택하죠.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조공을 갈까로 송나라가 지금 제일 제국이냐 거란이 제일 제국이냐 이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국뽕하자고 교과서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동북아 균형자 노릇을 했어요. 자, 그래서 거란에 이기자마자 송나라는 당연히 고려가 자기네들한테 조공을 줄 알아요. 그래서 고려를 우방으로 딱 삼아가지고 양쪽에서 이 거란을 압박하자. 자, 거란을 이겼기 때문에 거란의 최정예 10만 대군을 귀주에서 섬멸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두 제국의 무게추는 송나라 쪽으로 기울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귀주 대첩에서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간 조공을 거란의 조공단을 보냅니다. 이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에요. 누가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지 고려가 정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종 덕분에 고려 혹은 조선, 한반도 왕조를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제국의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 현종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천재적인 정치적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덕을 1000년 가까이 보고 산 거예요. 괜히 현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조선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항복만 받고 물러가잖아요. 조선을 제1제후국으로서 조선의 조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 싸워서 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청나라 그림 중에 청나라 황실에서 그린 그 그림 중에 만국 내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사신단, 조공단이 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조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와요. 오는데 조선 사신단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위에 이탈리아 사신단이에요. 그 뒤에 프랑스. 이런 식이에요. 일본은 한 5번째인가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일본 뒤에 베트남.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조선을 제1제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진정한 제국이다. 그 타이틀을 누가 만들었게요? 그건 사실 근원을 거슬러 따지고 올라오면 현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은 이 1번 제후국 되는 거 있죠. 제국에. 요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그 덕도 많이 봤어요. 조선 후기가 되어서 청나라의 사신단으로 갔을 때 그 사신단이 맨 1열에 서 있어도 그 뒤에 있었던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선은 이미 후진국이 돼 있었죠. 조선 후기가 되면. 하지만 취급 자체는 선진국 취급이죠. 중국 다음 취급이니까. 그런 대접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왜 조선이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는가의 원인을 보는 게 조선이 어떤 포지션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조선을 이념 국가로서 소련과 비교해 주셨는데요. 이 두 나라의 이념적 기초와 그 성과는 어떠했나요? 소비에트 연방과 조선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철학 국가죠. 이념 국가죠. 이념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구적으로 생겨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결국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삶의 질의 차원이죠.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신념 위에서 건국된 국가들이죠. 조선이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과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자면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연방을 구성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소련의 통치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기보다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는 소련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요동을 쳤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우리가 해방시켜줄게. 그런데 그 해방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싶다는데, 그래서 소련이 붕괴할 때 정말 드디어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드디어 해방이다 하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러시아만 딸랑 남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조선혁명을 했을 때는 한 국가 내부의 내적 혁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결집력, 어떤 결속력, 더 말하자면 더 인텐스했던 거죠. 그리고 사대부들이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보도 노력했던 아주 기나긴 기간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조선의 체제는 조선 백성들에게 이 체제는 우리에게 유용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관을 도구로 봤죠. 조선의 인민들은. 장엄련 두 자매가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뭐합니까? 사또에 민원을 넣잖아요. 한을 풀어달라고. 그것도 중앙집권에 의해서 발령받은 중앙관료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그런 민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조선 사람들이 그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도 뭡니까? 중앙에서 왕에게 임명을 받은 사또의 힘을 빌린다라고 하는 개념. 즉 국가를 도구로 봤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조선 왕조가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겠죠. 조선의 민본주의 사상이 정치와 사회 체계에 어떻게 적용되었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주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집의 명의가 왕의 거예요. 공동 명의가 아니에요. 개인으로는 왕, 혈통으로는 이씨 왕조죠. 그런데 한국가의 주인이 되는 데는 이유가 필요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의 선택을 받아서 프랑스 왕이고 영국 왕인 거예요. 내가 남작이라면 내 보스는 백작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백작의 보스는 왕이에요. 그럼 내 권력을 누가 정당화시켜줘요? 결국 왕이 정당화시켜주죠. 근데 그 왕의 권력은 누가 정당화를 시켜주냐는 거예요. 왕이 정당화돼야 내가 남작인데 내 영지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처벌하고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왕은 누가 인증해주죠? 교황이 인증해주는 거예요. 교황이 인증해주는데 카톨릭에는 교황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교황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걸 수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이 하는 생각, 교황의 행동, 교황의 결정은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거다. 다 성령에 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무오류하다는 거예요. 그 무오류한 교황이 프랑스 왕의 왕위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프랑스 왕은 그 국가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왕정 시기가 되면 이제 왕들의 권한이, 왕들의 권력이 뭡니까? 교황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나오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 교황 제끼고 하나님과 직통 라인 연결했어. 이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교황의 승인은 필요가 없어. 이게 절대왕정식의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중간에 그 교황이라고 하는 유통업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유통망이 하나 빠진 겁니다. 이 직거래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로부터 쇼군의 것인데, 일본은 예로부터 쇼군이 최고 통치자인데 천황은 그냥 토템이잖아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템이라서 있는 거예요. 쇼군의 통치를 승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천황이에요. 천황이나 교황이나 역할은 같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처럼 중국의 천자에 조공을 보내긴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천황한테 승인을 받고요.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황제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일본의 쇼군은 뭡니까? 일본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권위를 빌리지 않으면 반역은 반역이 아니죠. 그냥 챔피언의 도전장 내미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왕은 처음부터 비범한 존재라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죠. 생불이었고요. 서해 백룡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억조 창생의 지존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조선의 왕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매우 존귀하지만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뭘 통치할 수 있어요? 가장으로서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는 있죠. 그래서 고려의 왕을 억조 창생의 지존이라고 불렀다면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을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불렀어요. 사대부들이 민본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백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체를 거대한 가정으로 만든 거고요. 임금은 가장이고 처자식이 고생하면 잘못한 거 없어도 우리네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가족한테 미안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도 가뭄이 들어서 백성이 굶으면 울고 죄책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이라는 국가의 원리였던 거죠. 민본주의를 위해서 이러한 원리를 만든 거죠.
모든 조선인은 운명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논리였는데, 그래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죠. 이 충은 효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의 사대부는 충효예가 잘 작동되도록 구현하는 중간 단계 엘리트 집단을 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전국의 의병을 모집해야 되니까 전국에 경문이 돌아요. 모여라, 싸우자. 이런 경문이 도는데, 그때 경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바다는 동해서의 남해죠. 이 바다에 둘러싸인 백성이라면 누군들 이 씨의 적자가 아니겠느냐. 누군들 이 씨 왕조의 자녀가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에는 노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조선의 노비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노비와 전혀 달라요. 고려시대의 노비는 공민이 아니었어요. 예, 적법한 국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유랑민, 천민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 고려시대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천민들을 양수척이라고 불렀어요. 양수척.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놈들, 것들 이런 뜻이고, 양수는 뭐냐면 버드나무 양자에 물수자예요. 그냥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듯, 그 다음에 물이 그냥 흐르듯 그냥 흘러다니는 어떤 존재, 순 우리말로는 무자리라고도 불렀거든요.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물안궁이에요. 국가 법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 노비는 법적 보호를 받는 공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재산을 소유하고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었고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민이에요.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아요. 주인은 원칙적으로 노비를 학대하거나 죽일 수 없었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맞아요. 학대받는 노비가 많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법에서 금지가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노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았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죠. 현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보적일 거면 노비가 없었어야죠. 이런 이중성이 존재하는 게 조선의 노비제예요. 그래서 일천직천이나 종무법 같은 걸 보면, 일천직천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중에 하나라도 노비면 나도 노비. 예. 그다음에 종무법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선시대 내내 종무법, 종부법, 일천직천. 종무법은 엄마가 노비면 나는 노비. 종부법은 반대죠. 아버지가 노비면 나는 노비. 이런 건데, 노비제는 야만적인데 문명적인 야만이에요. 문명이 만들어내는 야만도 있어요. 분명히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매매가 됐고 사고 팔렸고요. 소유권과 신분이 세습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집안 아버지의 노비였으면 나는 이 집안 도련님의 노비인 거예요. 예, 이 세습된, 이건 굉장히 섬뜩하고 끔찍해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신분이 세습되는데도 내가 또 부자가 돼가지고 어떤 노비들은 너무 돈이 많아서 가뭄이 들었을 때 사회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또 세습되는 건 또 여러 가지예요. 자매, 투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스스로 파는 거예요. 나를 노비로. 찌꺼리하는 거예요. 저를 팔게요. 사주세요.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또 갑자기 또 풍년이 들고 그러면은 내가 또 갑자기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내 의지에 의해서 나를 다시 되살 수 있어요. 예,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게 있는데, 왜 소유권과 신분이 세습됐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인 사람들은 또 자기 의지로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비 신분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신분을 배신하는 것은 혈통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효예가 일체화된 게 조선인데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태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여성 노비들을 시집 보내려고 그래. 아이를 낳으면 내게 되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나 가축처럼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법적 보호를 받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양민보다는 적어요. 그 권리가. 특히나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불리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소송에 걸면 페루나 소리 듣겠죠. 비슷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노비들이 법적인 불리함도 법제화되어 있다는 게 조선 노비제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인에게 평등은 굉장히 기계적인 개념이에요. 평등은 원래 기계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은 우리나라는 드디어 우리가 노비조차 법적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었어. 국보는 거하게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기준과 과거 사람들의 기준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다만 사각지대였다는 거예요. 일본의 개닌, 하인들은 개닌이라고 하거든요. 집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어요. 법 바깥에 있어요. 중국의 간호들, 중국의 그 부잣집, 지주집에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서 일하는 간호들. 주인이 저 새끼 죽여. 그럼 바로 멍석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옛날부터 일본도 그랬고요. 거대한 인신매매 시장이 있었어요. 그거는 법 바깥에 있어요. 무관심지대예요. 중국과 일본에서 여기서 중국은 송나라 이후의 중국, 그다음에 일본은 전국시대 끝난 이후의 일본에서 인신매매, 그리고 인신매매로 인한 어떤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노예제, 이거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합법도 아니에요. 비합법이에요. 조선은 노비제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인간을 노예화하는 건 강력한 불법이었어요. 노비와 노예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조선은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불충, 부모에 대한 불효, 노비의 주인에 대한 반항은 모두 같은 성격을 지닌 폐륜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위를 넘봤다. 마찬가지로 왕이 백성을 학대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굶어 죽게 놔두거나 주인이 노비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 똑같이 비슷한 폐륜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법은 노비와 생명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는 해주는데 불평등하게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이 왕의 자녀라면 노비는 주인의 자녀 격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왕의 손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뭉쳐져 있었던 국가가 조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노비제를 여러분 어느 정도 긍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극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관통한 가족윤리, 이 가족윤리를 모르면 조선의 노비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비난을 하든지 국뽕을 이렇게 국뽕 한 사발을 이렇게 마시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가정이었다. 이 가족윤리 때문에요. 조선에서는 인신매매 문화나 인신매매 시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에서도 도적한테 납치당해서 어디 팔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되려면 안정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죠. 부모가 자식을 파는 문화가 없으면 인신매매 문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산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가족윤리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판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사형 이전에 조선인은 이미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관념 체계를 다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선과 소련이 이념 국가로서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틀릴 리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을 그 초창기에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뽕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흔적이 보여요. 이 체제뽕에 한번 취해버리면 있잖아요. 이 변화를 늦게 받아들이게 돼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세련되게 정밀하게 우리가 이게 쌌는데 이거 다 조립하는데 한 달 걸리는 레고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걸 부신다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이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시대적 변화에 대처가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대기근 이후에 우리가 조선을 생각하면 그 세계 변화, 세계는 막 제국주의 시대가 되고 2차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이 발달하고 이 변화에 늦었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내부적 변화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경신대기근 이후의 내적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과연 조선이 잘 대처했느냐, 사실 여기에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사실 조선에 대해서 약간 두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선 내부는 이미 멜서스 트랩으로 그 더 이상의 어떤 국가가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이 고갈산 상태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고갈은 고려 말에 이 위기는 한 번 더 왔죠. 같은 위기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선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2차 산업사회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민족 문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조선의 진정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수백 년 연장시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비록 우리 정말 고생했죠. 열강이란 열강들한테 다 두드려 맞고 몰매 맞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일본의 식민지되고, 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로 그나마 최대한 끌어왔다. 우리 민족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했다. 왜? 재분배 혁명에 성공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그 재분배 혁명 한 번 더 하잖아요. 농지개혁하잖아요. 농지개혁을 통해서 그 전국을 뒤덮었던 소작농들을 다시 한번 자영농으로 만들고, 그 자영농들이 자기 세대를 어떻게든 아들 한 명을 교육시켜서 산업화 세대를 키워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성공 신화가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에 성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20세기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의외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는 굉장히 급진적인 나라고 굉장히 혁명적인 국가예요. 우리는 보수적인 것과 잘 맞지 않는 국가입니다.
조선의 역사와 철학에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의 체제는 원래 민본을 위한 체제였잖아요. 민본을 위해서라면 혁명도 할 수 있고 왕도 갈아치울 수 있고 반역도 할 수 있다는 신진 사대부들의 그 의지가 낳은 체제가 조선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 체제가 적어도 경신대기근 전까지 잘 유지된 것도 사실이에요. 뭐 병자호란 지고 좀 이러긴 했지만 체제 자체는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미 생명력을 다한 체제가 존속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갈려나가는 시대가 돼서 조선 후기가 밀란의 시대가 되고 더 이상 사대부 관료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결국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 말하자면 민본을 위해서 체제가 출범했는데 나중에는 그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민이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나고 범 났지 범 나고 사람 났냐. 마찬가지로 사람 나고 나라 났지 나라 나고 사람 나지 않았어요. 국가도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좌파도 우파도 정당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육공화국 체제가 낡았다고 판단되면 체제 안에서 좌우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체제를 70으로 바꿔야죠. 개헌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국가도 헌법도 좌파도 우파도 정치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지 말자. 이게 조선의 흥망성쇠가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